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주말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금요일날 제가 필살기 방송 녹화차 자리를 좀 일찍 비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증시가 상당히 좀 오묘했잖아요. 오묘한 장세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어떻게 보면 1분기 효과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시점이기 때문에 뭐 파티는 끝났다 이런 단어를 기자들이 또 쓸만한 그런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또 자리를 일찍 비웠기 때문에 뭔가 좀 찜찜한 마음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방송을 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아시겠지만 쉬는 날 없이 지금 매일 일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피곤하네요. 혓바늘이 돋아서 지금 발음이 제대로 안 됩니다. 혀가 안 움직여. 그래도 주말에 이렇게 요 시간대에 딱 방송을 하는데도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방송하네요. 자, 일단 시장 흐름 보면 3월 14일에는 역대급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2700포인트 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기염을 토했습니다. 2700포인트 넘어선 게 지금 2022년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작년에는 한 번도 없었고, 이 고점 자리가 어떻게 보면 2022년 상반기 때 2년 전이에요. 벌써 2년 전. 2년 전 상반기 때 흐름이기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우리 시장은 바닥을 기어가다가 이제 드디어 2700선 위로 고개를 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있는 게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해서 2700포인트를 넘어선 게 아니죠. 2700포인트 3월 14일 날 넘었던 이유가 뭔가요? 연기금의 대량의 매수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급 때문입니다. 그럼 이 수급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2022년 1월 27일 이게 연기금이 1조 2천억 매수한 거거든요. 엄청난 매수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이때 이후로 2022년 1월 27일이니까 요때잖아요. 네, 봅시다. 요 날이야. 시장이 엄청나게 쏟아질 때. 지금 발음이 별로 좋지 않은 걸 이해해 주시고, 시장이 엄청나게 쏟아질 때, 미친듯이 하락할 때, 이때 이제 기관이 1조 2천억을 매수한 건데, 무슨 성격이었어요? 방어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야, 지수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니까 더 이상은 안 돼 하면서 받아준 거예요. 그 받아주고 나서 잠시 그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등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빠졌습니다.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되돌리려고 하는 거는 이 시장 논리에 좀 반하는 거잖아요. 시장 논리에 반한다는 것은 시장을 자율적으로 맡겨놔야 되는데, 자율성에 맡기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바로 부작용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그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쭉쭉 하락해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 2022년에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는 2023년은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 문제는 2023년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팔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급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 이슈가 좀 컸어요. 2022년에도 전쟁 이슈, 그리고 2023년에도 전쟁 이슈. 전쟁이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시장을 한 번씩 꺾어놨는데, 2022년 때는 꺾인 다음에 회복 못하고 계속 내려갔고, 2023년에는 꺾인 다음에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이유를 전쟁에서 찾을 게 아니고요. 원래 하락을 했어야 될 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쟁 이슈가 지속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2022년에는 금리 인상이 시작된 해예요. 2022년에 여러분 그 전세자금이나 뭐 주택자금 대출 받으신 분 아실 거예요. 2021년에 계약을 하신 분들, 2020년에 계약하신 분들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2%대 금리를 내셨을 겁니다. 근데 2022년에 갑자기 금리가 따블이 됐죠. 그거를 나타낸 거예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전쟁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쟁은 원래 단발적인 이슈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대추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2.8 전쟁이 증명을 해줬습니다. 이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단발적으로 끝났지만, 영향력은 단발적으로 끝났지만 그 뒤로 이렇게 시장을 내리는 건 금리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금리의 영향을 받는, 직격탄을 받는 산업 업종이 뭔가요? 바로 성장주들입니다. 성장주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경제 근간을 흔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시장은 다르죠. 왜냐면 우리 시장의 대장주가 뭐예요? 가장 1등주 삼성전자잖아요.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대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독특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독특한 시장이라고 할 건 없죠. 왜냐면 미증시도 이제 시총 1, 2, 3이 모두 성장주들입니다. 애플, MS, 엔비디아, 테슬라마저도 성장주라고 볼 수 있죠. 뭐 이제는 제조업체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들 성장주들은 뭐냐면 미래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들을 뜻해요. 기존에 공장을 지어놓고 계속된 생산량을 보여주는 기업이 아니고 계속 발전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성장주라고 하는데, 이런 성장주들은 금리 인상은 아주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2022년 시장이 무너졌고, 2023년 작년은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시점이 오고 있으니까 이제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서 이제 오르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금리가 이제 인하까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또 그 기대감으로 오릅니다. 이게 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우리 시장의 기술기업, 그 기술기업들의 영향력의 특징이고요. 미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증시는 어떻게 보면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인상을 시켜도 애플이나 엔비디아와 같은 정말 거대 공룡 기업들이 탄생을 하면서 지수를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 줬는데, 우리 시장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안 되고 있었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좀 바뀌었죠. 흐름이 작년 말부터 SK 하이닉스가 급격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랑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이게 양강 구도가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흐름이죠. 삼성전자 혼자서만 이끌어가면 리스크가 있어. 근데 SK 하이닉스라는 경쟁 기업이 나타나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쌍두마차로 흘러가게 되면 시장은 더 큰 상승을 보일 겁니다. 뭐 그저께 이제 필살기 그 쇼츠를 보시면 우리가 다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전문가분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익은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살아라는 얘기, 이게 지금 증권사 전망이랑 동일한 얘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성장이 멈추고 이들의 주가가 꺾인다는 얘기는 더 이상 투자할 만한 돈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국내 굴지의 1, 2위의 대기업들이 투자할 돈이 없다? 그 경제가 박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 상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척도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성장주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그 연구개발비가 없다라는 것은 그 성장기업의 생명력이 끝났다는 얘기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경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대차, 기아차도 뭐 말할 거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시장의 큰 그림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수급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요 2022년 1월 27일에 이제 연기금이 1조 2천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쏟아부으면서 시장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 그 돈 다 날라갔어요. 그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돈이 증발했지. 정말 어이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원래 연기금의 역할이 우리나라에서는 증시를 방어해주는 역할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고, 이번에 이제 2700포인트를 다시 넘어갈 때 3월 14일 날 특징도 뭐였냐면 이때도 역시 연기금이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연기금이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연기금이 1,300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때 기타 금융을 포함한 이 연기금의 순매수가 2,000억을 넘었습니다. 연기금뿐만이 아니고 연기금을 포함한 이제 기타 금융, 우리나라 연기금들 뭐 군인공제라든지 이런 뭐 기금들 있잖아요. 기금들 다 모아서 2,000억 이상의 매수세를 보였는데 굉장히 큰 매수세를 보였어요. 이렇게 굉장히 큰 매수세를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정부의 저 PBR 정책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하면 사실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얘기했죠. 다음날 그냥 금요일 바로 급락을 보였습니다. 1일 천하로 끝났어요. 2,700포인트.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어쨌든 기술기업의 강세가 있어야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기술기업들의 이 시가총액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비율로 이제 기술기업들이 시총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저 PBR 정책이 먹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먹히려면 어떤 식으로 먹혀야 되냐면 지금 뭐예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연기금들 다 불러 모았어. 그래서 미팅을 하면서 니들 이거 사라고 강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연기금에서 이제 14일날 그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여줬죠. 매수했는데 계속 매수할 수 있나? 계속 매수를 해서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얻어지는 게 없으면 계속 매수하는 거는 부담이 되잖아요. 다음날 외국인이 1조 원가량 매도 때리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무너졌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 PBR 정책의 가장 큰 골자는 뭐예요? 기술기업 성장주가 아니고 기존의 굴뚝기업들, 공장을 갖고 있고 자산이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투자를 계속 했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할 수가 없어요.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실적이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성장을 해가야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건데, 기존 이 저 PBR 가치주들은 실적은 좋은데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자산을 늘려서 자산 가치가 높을 뿐인데 이들에게 무리한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하면 안 되죠. 이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려면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이 저 PBR 가치주들이 이런 식으로 연기금에 자금이 들어왔을 때 자사주를 소각을 해줘야 돼요. 자사주를 소각하면 어떻게 돼요? 주식수가 줄어들죠.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그 주식을 상쇄해 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야. 그러면 유통물량 수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성이 높아지죠. 황제주가 되는 거야. 그럼 주가가 오르죠. 당연히 올라요. 왜냐면 없어진 주가만큼 시총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또 맞춰줘야 되거든. 그런 식의 주주 환원 정책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강제성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 PBR주 정책 나온다고 막 이렇게 들어오면 야 여기다 때리자 하고 때리는 거야.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 자금을 그대로 자기들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거든. 이 정책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저 PBR 정책이 우리나라의 근간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단 전제 조건은 주주 환원 정책이 무조건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강제성을 띠고 이 주주 환원 정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 금융위원회에선 기업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하진 않았어요. 주주 환원 정책은 니들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하고는 있어요. 지금 하고는 있는데 만족스럽지 않죠.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번 저 PBR 정책의 최대 수혜주가 삼성물산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삼성물산은 그래도 주주 환원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를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 PBR 관련주들에서 수혜주들이 이렇게 또 분류가 되고 갈리는 거예요. 우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 PBR주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느냐? 사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기업들은 PBR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당 순 자산 가치가 높다라는 것은, 이 PBR이 높다라는 것은,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회사가 사라지고 청산을 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비율이 얼마냐를 뜻하거든요. 뭐 0.1이다 PBR이. 그러면 나는 주식을 100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회수할 게 1000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PBR이 만약에 20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 회사가 청산했을 때 이 가치를 나랑 똑같이 나눠 가질 사람이 2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0분의 1로 내 몫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성장주들이 PBR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산 가치는 없는데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거품 맞는데 사실 이 거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게 주식시장이고, 거품이라는 단어가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지 원래 주식시장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기술은 있는데 생산할 만한 능력과 자금이 안 되니까 그 자금을 이 주식시장에서 조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거고, 결국에는 그 기술력을 입증하고 실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만큼 올랐던 주가가 이 현실이 되는 것. 이게 기업의 성장이거든요. 대표적인 기업이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올해 뭐 주가가 60배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거품이잖아요. 거품인 줄 알았는데 실적 보니까 거품이 아니었던 거야. 진짜 그만큼 벌었어. 주가가 그만큼 가구도 남을 만큼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엔비디아는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제 10배 정도 올랐는데 작년 대비해서 대단한 상승을 보이고 이렇게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0를 목전에 두고 이제 꺾였는데 많이 꺾인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정이고 있어야 되는 조정.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지난주 일요일에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 실적 효과로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그 실적이 공개되고 나서는 실적 효과가 사라졌잖아요. 이 사라진 다음에 자신의 뭐라 그랬어요? 본질이라고 그랬죠. 엔비디아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갈 것이다. $1000를 넘어가는 것은 좀 부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 이 받아들일 때.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자기 주가를 찾아가고 있는 것. 이 $900를 경계로 해서 계속해서 횡보세가 나오게 된다면 엔비디아는 이제 $900를 자기 주가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누가? 시장에서. 그 근거는 실적. 실적을 시장에서 예측하는 실적도 실적이었는데 그걸 넘어서는 실적을 작년에 냈죠. 지난 4분기에 내놨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본질은 $900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향후에 이제 실적이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면 성장을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기 때문에 주가가 또 하락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아직 이런 기업이 없어요.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은 있는데 실적으로 증명해낸 기업이 아직 없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으로 증명하는 그 증명, 그리고 성장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대감, 이것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종목들이 계속 또 등락을 보일 겁니다. 우리 시장은 어쨌든 기술기업 강세가 있어야 상승을 하고요. 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주는 게 삼성전자예요. 근데 이제 지난 1년간의 삼성전자를 보면은 우리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면 지난 1년간 삼성전자는 적자를 면치 못했죠. 작년까지 계속 적자. 올해 1분기도 아마 적자. 근데 올해 1분기부터 아직 실적 가이던스가 안 나왔는데,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죠.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빠르면 이번 1분기부터 적자 탈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6월 이후에 하반기나 돼서야 이제 좀 적자가 탈출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더 빨라졌어요. 1분기부터 지금 적자 탈출이 삼성전자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다? AI가 이끌고 있는 반도체 기술 기업들의 성장 때문. 하이닉스가 AI 반도체에서는 더 앞서고 있지만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번에 적자 탈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기술 기업들이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린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이 기술 기업들이 올라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엔비디아가 끌고 올라와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 다음 이슈는 뭔가? 역시 실적이 돼야 될 텐데, 이제 실적이 나올 기업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번 1분기 실적이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언제 나와요? 4월에 나와요.
그러면 이때 4월달 이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엔비디아는 이미 정점의 자리에 올랐죠. AI 반도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이걸 그대로 둘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전기차 기업으로 탄생을 했고 기존의 완성차 업체의 판도를 뒤흔들었죠. 경쟁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갖춰진 시장의 변화를 이끌었던 거고, 엔비디아 같은 기술 기업은 사실 이 자동차 업계보다도 더 항상 변화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인텔, MS, 구글, 아마존 전부 빅테크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의 독주를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는 거지. 더군다나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두 기업은 인텔과 MS인데 얘네가 과연 엔비디아의 독주를 그냥 보고만 있을까? AMD 보고만 있을까? 아니죠. 이들도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을 만한 또는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이런 차세대 그래픽 카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GPU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엔비디아를 잡기 위한 경쟁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지속이 된다는 것은 반도체 업황이 계속 살아 움직이면서 성장을 한다는 기본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들이 연구개발을 하면 할수록 그에 뒤따르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하청업체들도 계속해서 발빠르게 뛰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기업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바로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 AMD에서 어떠한 칩을 설계를 했어요. 이걸 대량 생산해야 되는데 대부분 대만의 TSMC나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이 파운드리 생산을 맡깁니다. 그럼 이걸 맡길 때 이들이 만든 이 설계 도면을 그들의 파운드리에 맞게끔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설계 도면을 해석해주는 디자인 솔루션 하우스들이 필요해요. 이 기업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좀 더 무게감을 두는 거예요. 지금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대표적으로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근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엔비디아 효과 하나로 오른 거고, 엔비디아를 위시로 한 이제 AMD나 인텔 등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작년에 로봇 기업들이 그랬잖아요. 1분기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날아가고 나서 2분기는 완전히 박살났고, 그러다가 3분기에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오히려 신고가를 냈어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도. 지금 1분기 효과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1분기 때 이 기술 기업들로 짱짱하게 수익을 봤잖아요. 2분기 들어서면서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유할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사야 될 종목은 좀 더 사볼 겁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테마주였기 때문에 작년에 2분기 때 조정받을 때 정말 그냥 화끈한 조정을 받았지만, 반도체 기술 기업들은 완전한 테마라기보다는 그래도 실적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 더 많아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지금 많이 올리는 기업이 없어요. 하지만 반도체는 다르잖아.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은 2분기 때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요, 잠잠한 조정 구간을 보인다면 저는 오히려 거기서 길게 보더라도 매집을 하고 가져가는 그런 구간으로 삼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일부터 반도체주들이 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일부터 이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GTC 2024라는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글로벌 AI 기업들이 모두 나와서 자신들의 AI 기술을 뽐내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박람회. 원래는 엔비디아에서 하는 그냥 일종의 회의 단계였는데 이제 박람회 수준으로 커졌죠. 이게 지금 내일부터 3일간 이제 진행이 되는데, 미국 시간으로 3월 18일부터 진행이 돼요. 여기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내보낸다거나 누군가가 무언가를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 탄력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기술 기업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트레이딩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물량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우리는 이제 지금 당장의 주가 상승이 없어도 좀 모아봅시다, 단가를 좀 낮춰봅시다 하면서 최근 매수했었던 반도체주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조정 구간에서 우리는 좀 더 모아가는 전략을 택한 거고요. 그런 종목들을 모아가면서 이제
빠르면 2분기 중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구간별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반기 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주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솔직히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시점이 되는 거잖아요. 적자 탈출을 하면. 근데 하반기로 가면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또 기다리고 기대를 해보고 가져갈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일요일날. 위기다. 엔비디아가 본질을 찾는데 제 엔비디아 차트를 계속 띄워놓고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방송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급락을 할 수가 있다. 급락을 하게 되면 얘 거품이 제거되고 나서 본질을 찾을 텐데 그 본질이 어느 시점에 잡힐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일요일날. 그런데 제 말대로 주가가 급락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죠. 이게 월요일입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뭐 주가가 그 이후로 3일간 또 떨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는 이제 긍정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 찾기 과정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이 본질이 어디서 이제 엔비디아가 나의 본질적인 가치다라는 것을 인정해 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품이야 하면서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 거품이야 하면서 뚝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급등. 이런 구간들이 항상 주식에는 필수적으로 붙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 방에 새로 이제 가입하신 분들, 새 식구가 되신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시점이 어떻게 보면 1분기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1분기 효과를 2월 달부터 충분히 누렸고 3월 달에도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정체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한 번씩 숨고르기를 하고 숨고르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딱 레이스를 하는데 숨고르기 하지 하고 딱 정지하는 거 봤습니까? 정지 안 하죠.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뛸 뿐이에요. 우리도 정지하는 게 아니고 뛰긴 뛰는데 우리의 페이스를 좀 조절하면서 뛰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물도 좀 마셔줘야죠. 중간에 이제 물도 좀 마셔주고 갈증을 좀 해소하면서 체력을 세이브하고 보완하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 뛰는 겁니다. 이 주식은 단거리 게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단거리 선수들이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선 이것은 장기 레이스예요. 이 장기 레이스를 저는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1km까지는 어떤 속도, 2km까지는 어떤 속도 이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은 것 뿐입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페이스 조절하면서 뛸 때고 여기서 페이스 조절한 다음에 다시 한번 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뭐 오르막 구간이든 내리막 구간이든 이런 구간들이 나오면 우린 거기서 또 본격적인 스프린터를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방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무료방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거나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 그런 단어들이 많이 보이는데 왜냐면 2022년, 2023년 우리가 매번 봤잖아. 시장이 급락하는 걸. 그래서 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두려움이 휩싸여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떨어지면 어떻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시장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올랐는데 많이 안 올랐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뭐가 올랐습니까 대체? 뭐가 올랐어? 안 올랐어 우리 시장은.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 한 2년여 동안 바닥을 다졌잖아요. 요 구간에서 2년여 정도의 바닥을 다졌어. 그 얘기는 여기가 우리 시장의 바닥이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폭이 굉장히 크죠. 한 22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시장이 지금보다 20% 떨어지는 거야. 20%가 시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단기적 기술적 조정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도 우리는 내려갔다 올라와 봤기 때문에 바닥이 거기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떨어져서 20% 시장이 떨어져서 시장이 조정 구간이 온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도달했었던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강력한 지지라인이 있다. 그 지지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지금 고점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난 10월, 작년 10월에 28전쟁 때문에 크게 꺾인 고점이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고점을 이번에 다시 돌파했잖아.
시장은 계속 우상향이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021년 때 기록했던 요 3,000포인트 선 있죠? 여기까지도 도달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장의 목적이에요. 이제 1차적으로는 2,700은 이미 터치를 한번 했으니까 2,800 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2,900, 3,000으로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선봉은 누가 될 것이다? 반도체 기술기업. 반도체 기술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뭐 엔비디아를 잡기 위해서 AMD라든지 인텔에서 새로운 칩을 계속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이 증거가 뭐냐면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 재룡전기 같은 변압기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른 이유가 있어요. 금요일 필살기 방송 보신 분들은 그 방송에서 보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북미 지역이 지금 전력난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요. 왜냐? 이거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건데, 지금 북미 지역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해서 보안 작업과 확충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CPU 1개, GPU 1개를 꽂았지만 이제는 CPU 1개, GPU 최소 4개 정도를 꽂습니다. 전력이 4배는 더 드는 거예요. 당연히 변압기 수요가 늘어나는데,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중국산 변압기를 전면 수입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변압기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변압기를 봐도 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건 반도체 개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내일 모레 이제 제가 또 그 고수회전 녹화를 하러 가는데, 이번 고수회전 녹화 때 여러분 요즘 제 아카데미 신청해서 들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카데미 들어보신 분들 효과 확실하게 보고 있나요? 아카데미 그 신청해서 들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아카데미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이미 아카데미를 보고 강의를 3강 정도 봤으면 이거 효과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조금 더 잘 누릴 수 있게 제가 고수회전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풀어 드릴 거니까 나중에 고수회전 요 시청 많이들 해주시고, 지금 아카데미랑 이 고급방 리딩 상품을 결합 상품으로 지금 운영자님이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아카데미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 제가 이 시장에 대해 설명드린 것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의 안 드렸잖아요.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물론 개별주에 해당하는 거지만, 이런 기술주들, 개별주들에 대한 종목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카데미 정말 많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 방송 잘 들어주신 분들 3번 한번 올려볼까요? 잘 들렸죠? 이게 설마 또 안 들렸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나 되게 현타 올 거야. 고방 회원분들 방에는 제가 채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조용한 편안한 주말 되시라. 어차피 녹화 방송 올려드릴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종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에서 장중에 리딩을 하니까 종목적인 부분은 거기서 다뤄드릴 거고, 이렇게 일요일 요런 주말 대낮에 여러분 편안한 휴식 시간에 이렇게 얘기 드릴 때는 좀 큰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화창 미세먼지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주말에 주말 그것도 12시 시간에 제가 일부러 좀 편안할 수 있는 시간에 방송을 한 건데, 이 시간에도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제 체력이 허락할지는 모르겠는데, 방송을 하게 되면 제가 적어도 한 30분, 1시간 전에는 예고를 하고 이렇게 방송해 드릴 거고, 물론 당연히 녹화도 올려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은 회사의 운영팀 분들도 다들 주말이니까 쉬시잖아요. 다들 쉬고 계실 테니까 뭐 가입 상담이나 이런 거 하실 분들은 내일 전화를
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도록 하시고, 이제 주말 남은 시간도 편안한 시간, 편안하게 휴식 시간 취하시고 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혓바늘이 돋아서 발음이 안 돼. 되게 혀 짧은 소리 나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카카오 라이브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